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의 이세리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서 개최하는 26차 IFT의 연례 컨퍼런스 둘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가장 기대되는 순서 중 하나가 바로 키노트 스피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 이 장소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중강당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에 하나이고요.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화여대에서는 아주 특별한 강의가 있을 때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중강당에서 이런 강연 자리를 마련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강당에서 꼭 여러분들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대주제는 Fashion Towards Post-Humanism인데요. 이 주제를 두고 오늘 흥미로운 강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기조 연설에 앞서서 영상 노트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리는 IFT 행사에 대한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끼우리님의 짧은 오프닝 노트 영상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Mi dispiace molto non essere lì con voi a questa conferenza dell'IFFTI. Sono molto felice che anche il mondo accademico abbia interesse per la moda e spero di poter un giorno essere con voi e condividere questi momenti così importanti. 예, 아쉬움이 가득 담긴 오프닝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세 분의 연사님 중에서 첫 번째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의 한경애 부사장님이십니다. 한경애 부사장님은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한국 패션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오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십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한 한국의 대표 패션 브랜드 레코드를 런칭한 장본인이시기도 하고요. 현재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의 부사장이자 Chief Sustainability Officer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소개는 저희 오피셜 사이트나 인포메이션 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애 부사장님 오실 때 큰 박수 보내주셨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35년) 넘게 패션에 몸을 담았고요. 레코드라는 브랜드를 11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패션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매 트렌드는 제한되고 만들어지고 재고는 쌓여져만 갑니다. 저 또한 디자이너로 시작해서 옷을 만들면 팔리겠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옷에 제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제품은 고객과 만나서 고객을 선택받는 옷들이 어떻게 보면 그 쓰임을 다하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1년, 2년 판매대에서 팔려지고 95%의 할인율이 돼도 팔리지 않는 옷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10여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재고들, 우리가 쓰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제품들을 다시 고객들과 만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환경과 미래를 더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저희가 10여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31,531개의 제품을 다시 고객들을 만나게 해주었고요. 지금 저희는 수선이라는 새로운 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689개의 수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숫자들은 제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개 나갈 때 들려드릴 이야기들입니다. 레코드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Sustainable, Creative, Responsible.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로 저는 11년간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Cool Consciousness, 의식 있는 브랜드로서의 레코드의 시작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레코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기반으로 재해석된 디자인, 코드, 환경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패션을 넘어선 그 문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비 그 이상의 가치를 레코드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번 레코드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보지는 않습니다. 판매되고 95%까지 되어진 상품들이 이렇게 박스에 쌓여지고 이건 그리고 소각되어지는 브랜딩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입니다. 거의 새 옷이죠. 저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쓰임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매 정보지를 보고 새로운 컬러, 새로운 소재, 늘 새로움에 갈구하죠. 저 또한 그렇게 해왔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물류센터라는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판매되지 않는 물건, 왜 안 판매됐을까? 색상이 문제였을까?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저희는 패터너들과 또는 봉제 장인들과 같이 좋은 옷을 만듭니다. 남성복의 옷은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남성복의 옷인데요.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돼서 한 번 더 고객을 만나게 되죠. 저희는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고들, 그러니까 제가 코롱 FNC에서 7개의 브랜드를 하는 사업 부장이기도 했었습니다. 매해 디자인을 하고 많은 브랜드들, 근데 제가 환경을 생각하는 레코드를 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는 만드는 것부터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레코드가 잘 되면 저희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많아지면 저희 회사는 계속적으로 판매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레코드의 반대적인 입장은 저희 회사가 잘 되면 레코드는 없어져야 되는 이런 또 불운한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의 재고가 꼭 패션 회사의 재고만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각의 기반을 바꾸게 되면 이러한 재고 인벤토리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국방부에 제안을 했고요. 밀리터리 소재들은 군인들이 제대를 하면서 버려지는, 근데 보통 굉장히 질겨요. 텐트, 낙하산 이러한 소재들로 저희는 새로운 라인을 만들기도 했고요. 인더스트리얼, 산업에서 버려지는 소재들, 자동차, 저희 회사가 자동차 카시트 또는 에어백 같은 소재들을 납품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불량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재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레코드는 실제로 그 해에 남은 브랜드, 저희 회사가 한 30개 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안 팔리는 브랜드의 옷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성복이 많다 보니까 남성 재고로 저희의 시그니처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레코드가 11년이 지나고 레코드의 디자인은 완성되어지고 저는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버려지는 재고들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얻은 옷,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결국은 친환경 브랜드가 가치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익을 만들어내야지 많은 다른 기업들이 브랜드의 성공을 보고 변화하게 됩니다. 이익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레코드도 아직은 저희는 적자 브랜드로 가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저희의 생각은
10여 년 전에 리사이클 소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사이클 폴린, 리사이클 나일론, 많은 천연 섬유들이 리사이클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CD라는 새로운 라인을 만들었고요. 레코드의 콜렉션 라인은 만들어지는 과정 또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부분 때문에 가격의 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조금 더 낮춰서 많은 고객들과 경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Z들이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생각들, 그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희 옷은 재고를 재해석하다 보니 디자인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편하지 않고요.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액세서리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어떤 소재일까요? 에어백입니다. 여러분들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에어백 소재. 에어백에서 불량품인 소재들로 저희가 가방을 만들고요. 또 이렇게 점퍼 스포츠 브랜드를 저희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는 보통은 점퍼의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가방을 만들어도 뭐 비를 새거나 하지 않고 저희가 여기에 도전했던 거는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가방 하나로 버려지는 거 하나 없이 가방을 3개 아니 점퍼 하나로 후드로 허리색을 만들고 팔 2개를 붙여서 토트백을 만들고 이러한 새로운 점퍼백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레코드는 많은 젊은 고객들이 레코드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저희의 가격의 허들 조금 더 쉬운 디자인으로서 레코드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레코드를 갖는 것만으로 나는 환경에 대한 내 환경의식을 갖고 있어. 나는 실천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폴리 소재로 저희는 캔디백이라는 라인을 만들어서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어요. 앞으로 리테이블이라는 또 하나의 무브먼트를 설명드릴 텐데 이렇게 버려지는 카시트 또는 불량 또는 버려지는 것들로 새로운 작은 굿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카시트는 보통 잘라서 굿즈를 만들다 보니까 봉제하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쓰임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라인들도 저희는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코드의 생각은 재고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옷장 안에 있는 옷들, 버릴 수 없는 어떤 기억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결혼식 때 전통 한복을 입어요. 딱 한 번 입죠. 그리고 서랍 속에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아름지기 재단과 저희가 이러한 전통 죄송해요. 이거 다시 어떻게 돌리나요? 전통 한복으로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모던한 한복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해석돼서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옷장 속에 있는 옷들. 2016년 코비드 전에 저희는 이런 작업을 했었고요. 이러한 저희의 생각은 MOL, 메모리어블 러브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옷장에 하나씩 갖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신입사원 때 처음으로 월급을 사서 입었던 옷, 버리지 못하는 아버님이 입었던 옷, 아버님의 채취를 갖고 있는 옷, 이런 옷들을 다시 한번 옷장에서 꺼내서 스스로 입을 수 있는 실제로 이런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본인의 옷으로 안 입는 옷으로 애완견의 옷도 만들고 본인의 옷으로 남편과 같이 입을 수 있는 옷들도 만들고 이러한 쓰임들을 저희는 실제로 환경을 지켜가는 이들은 레코드 옷을 입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례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레코드는 기업에서 저는 정확하게 꼭 성공을 할 거고요.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희가 2013년 너무나 10년 전 그 프리즈 아트 페어에서 MVP 리셉션 그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빠른 생각이었죠. 그리고 2013년 동시에
현대자동차의 모터 스튜디오의 유니폼을 버려지는 그 불량 카시트라든지 에어백 소재로 저희가 유니폼 제작을 했었습니다. 차에서 느껴지는 내장재가 옷으로 입을 만큼 편안하다는 표현이었고요. 이런 10년 전에 이러한 생각들은 저희 지금 새롭게 유니폼이라는 유니폼이 일반적으로 그 입어야 되는 어떤 그 나의 표현을 하는 회사의 표현, 이런 유니폼에 대한 생각은 이런 소재들은 리사이클로 조금 더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번 더 그런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재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쪽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고요. 그래서 MOU 계약을 맺고 저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유니폼들을 리사이클 소재로 해서 레코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생각은 제가 가장 작년에 감명 깊었던 일이고요. 성공의 신부님들의 신부복을 리사이클 소재로 저희가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200보를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포켓의 후다 같은 부분에는 그 해양경찰관의 정복 한 번만 입고 2년 뒤에 버려지는 이런 유니폼을 저희가 기증받아서 이런 부분을 재활용한 부분들, 끊임없이 저희는 많은 그렇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오세요. 저희는 저희의 노하우로 이러한 부분에 새로운 생명을 더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레코드는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의류를 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 중에 사회와 사회적 배려자들과의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사회적 배려자들이 있지만 저희는 거기에 싱글맘에 주목했습니다.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가는 사람들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봉제라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저희의 그런 생각은 제 가운데 제가 있는데요. 생각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기쁜 날이었고요. 3명의 싱글맘들과 봉제를 가리키고 그들한테 공간을 줘서 그 수선을 하게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이북에서 넘어오는 세터민들이 있습니다. 그 세터민들과도 저희는 봉제를 2년간 가리키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에서 수선이라는 간단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난민들 누구나 다 겪었던 이런 난민들이 한국에도 실제로 이 상황에 2018년 있었고요. 그 난민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리믹스 파트라는 것을 통해서 버려지는 낙하산으로 그들이 나라의 칼라를 디자인을 해서 팔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수익금을 그들한테 주는 이러한 난민들과의 사회적 문제를 저희가 패션이라는 하나의 브랜드지만 만들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픽실킴이라는 발달 장애우 분입니다. 발달 장애우 분들은 장애인으로 판적을 받기가 좀 어려운 이 선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를 저희가 티셔츠로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고, 2018년에 이러한 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2023년 레코드 10주년 전시 때 픽셀킴이라는 아티스트가 돼서 저희랑 만났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었던 순간이었고요. 이러한 저희의 사회적 배려자들과의 이러한 생각들을 넘어서서 행동하고자 했습니다. 여기는 오늘 강의에서 많은 강연들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못하지만 보통은 제가 강연을 하면 리테이블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전시 그리고 강연 이럴 때 항상 행동하는 철학을 하는 거죠. 리테이블은 레코드가 제안하는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테이블에 함께 모여 손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뇌는 인식하게 되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레코드는 실제로 새로운 쓰임을,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쓰임을 만들고 환경을 위한
인식을 제공하는 레코드의 하나의 무브먼트입니다. 실제로 레코드는 2077번 리테이블을 했고요. 2491명과 리테이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우리 에코백 환경을 위한다지만 너무 많습니다. 에코백으로 또 한 번의 쓰임을 만든 이러한 것들. 리테이블은 버려지는 것들, 저희가 이 옷에서 만들면서 나온 단추들 이런 것들조차도 다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아까 그 난민들과 백인의 테이블을 진행을 했어요. 난민들을 후원하시는 분들과 같이 테이블을 진행을 했고,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전시를 하면서 MZ들이 굉장히 많이 주셨던 전시인데요. 저희가 업체한테 얘기해서 버려지는 스웨터들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트리 퐁퐁이라는 걸 만들어서 버려지는 것들도 이렇게 한 번의 재활용을 통해서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이거는 미넨에서 전시하면서 저희가 같이 리테이블을 했었던 자료들입니다. 2018년 코비드 전에 마르세유에서 제가 강연을 했고요. 여기서 패션 관계자들과 같이 버려지는 것들로 나만의 액자를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는 제가 강연을 하든 전시를 보든 많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생각은 그렇게 머물지 못합니다. 하지만 리테이블을 통해서 한 번 더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프랑스 부아부시의 디자인 아키텍트 워크숍에서 헤어 아티스트와 같이 저희는 버려지는 옷들로 전 세계의 이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일주일의 과정에 레코드를 알리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코비드라는 상황은 저희에게도 많은 분들에게도 어려웠던 상황이죠. 코비드가 끝나면서 저희가 밀란 디자인 위크에 초청받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새로운 작업을 통해서 환경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러한 일들을 했었고요. 저희의 고민은 이 살론 이곳에서 저희가 전시만 하고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어요. 그 밀란 디자인 위크가 너무 많은 전시가 있고 사람들이 레코드 보고 바로 갈 거야. 근데 저는 이 테이블을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뭐 줄을 많이 섰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져갔던 아이템들이 모자라서 빈티지 마켓에서 또 사서 진행을 하면서 레코드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나갔죠. 저희가 처음 나갔는데 서스테너빌리티 어워드 부분의 위너가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부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게 리테이블이 가진 저희의 생각입니다. 레코드가 혼자서 10여 년을 해오면서 저희는 처음에는 독립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독립 디자이너들이 원 스텝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실제로 10여 년간 113명의 크리에이터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레코드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브랜드와 또는 아티스트와 또는 미술관과 계속적으로 알리고 그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저희의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생각을 했어요. 배우분들은 꼭 아름다운 원피스만, 그러니까 아름다운 드레스만, 컬렉션 드레스만 입어야 될까? 레코드에 멋진 드레스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문소리 씨한테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은 성공적으로 실제로 4벌의 옷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진에 있는 거는 남성 셔츠 4개와 군용 낙하산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워스트 드레서를 뽑히셨는데 이 정보가 알려지고 베스트 드레서로, 베스트 드레서가 아니고 개념 배우로 바뀌어졌죠.
어렵죠. 환경을 지켜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강화 작가랑 한국의 유명한 아티스트인데요. 저희가 스포츠에서 하고 있는 클라이밍하고 하는 로프, 버려지는 로프로 실제로 저희 공간에 매장에 있고요. 쇼파를 만들어서 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에 저희의 생각은 끊임없는 아티스트들과 디자이너들과 같은 협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10주년 전시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코비드라는 마지막 상황에서 우리가 해왔던, 혼자 걸어왔던 어려운 길,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저희랑 생각을 같이 했던 분들, 코비드라는 부분은 저희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환경이 우리한테 주는 어마어마한 무서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레코드는 혼자가 아닌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패션과 전시회를 넘어서 서스테이너블 이니셔티브 리컬렉티브를 시작했습니다. 고쳐 쓰고 다시 쓰고 지구를 보살피는 일이 리컬렉티브 목표입니다. 팬데믹, 기후 위기 등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코드가 옷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그리듯 각자의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프렌즈가 여기에 공감하며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는 리컬렉티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거는 에어백입니다. 핸들에 있는 에어백으로 조명을 만드는 전시를 레코드가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다운 점퍼로 이러한 아트를 연진영 작가, 저희와 같이 많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환경에 대한 팬데믹 이후에 가장 의미 있는 전시로서 저희를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생각은 브랜드, 전기차의 런칭 또는 코리안 팝 싱어들 또는 아트, 많은 부분의 콜라보레이션이 제안이 됐습니다. 레코드가 베이퍼맥스라는 친환경 신발을 만들 때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요. 나이키의 재고로 저희는 새로운, 되게 신선했었습니다. 새로운 재고를 만나서 굉장히 패셔너블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여기 또한 저희는 리테이블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거는 나이키의 신발의 재고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통이라는 혓바닥 부분으로 저희가 가방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전기차는 앞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는 또 하나의 모빌리티의 새로운 경향이죠.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때 저희와 같이 런칭 때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 모양을 저희 레코드가 진행을 했었고요. 버려지는 차의 내장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형태를 만든 부분들입니다. 어느 날 되게 행복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BTS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BTS한테 옷을 입히려 면 레코드는 도저히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친환경 브랜드였으면 좋겠다. 한국 브랜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받았고요. 많은 그 코비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유엔 연설을 하게 됐고 그때 저희 옷을 입었습니다. 저희도 레코드가 혼자서 어렵게 환경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BTS랑 같이 젊은 친구들한테, 전 세계의 친구들한테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우리의 연은 보통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노래를 하면 한 번 입은 공연 옷은 대부분 창고에 쌓여진다고 해요.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BTS의 팬덤을 아미라고 부르는데 온라인에 올리자마자 완판됐죠. 모든 것들은 생각되어지고 현실로 되어지는 것이 레코드가 해왔던 일입니다. 대림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환경에 대한 아트를 시작하기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에게 콜라보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도 저희랑 같이 전시를 하면서 워크숍들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모든 전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테이블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아트 선제에는 실제로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뮤지엄과 레코드의 만남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한테 알려나가는 또 하나의, 우리가 보통 비엔날레에 가면 아트샵 너무 뻔한 샵들이 있죠. 거기에 레코드가 3시즌째 저희는 광주 비엔날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코드를 만날 수 있는 곳들. 레코드는 많은 재고를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코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컬러버레이션이라든지 다른 브랜드의 재고들, 실제로 나이키뿐만이 아니고 타미 필피거, 그다음에 라코스테의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코드가 추구하는 것은 한 번의 이슈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킵고잉이 돼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패션이 입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코드의 매장은 어떨까요? 저는 많은 매장을 실제로 많은 브랜드를 해왔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매장에 나갈 때 부서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인테리어들이 그대로 다 폐기물되죠. 1년, 2년 쓰임이 끝납니다. 레코드의 청담 매장은, 청담동에 있는 매장은 그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보통 공사를 할 때 가벽이라는 거를 붙여요. 브랜드의 이미지를 위해서. 저희는 가벽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화벽 그대로, 노출 콘크리트 그대로. 저희는 이 매장에서, 그 매장에서 계약이 끝나면 실제로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모든 오브제들이라든지 거기에 쓰여지는 재료들도 리사이클된 소재들입니다. 나무 고제라든지 기아라든지 또는 폐플라스틱으로 저희의 매장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너무 좋은 말들을 하죠. 버려지는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에 이제는 버려지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레코드의 매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매장은 옷만 팔면 되죠. 근데 저희는 거기서 리테이블을 원하시면 고객님들하고 리테이블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머리가 지시하게 되죠. 우리 버려지는 것들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게 레코드가 전하는 우리의 행동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레코드를 입고 여러분들한테 섰지만 옷으로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환경과 사회적 배려자들과 그들과 같이 새해를 걸어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경애 부사장님, 굉장히 흥미로운 강의 감사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지속 가능 패션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깐의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질 거고요. 손을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강규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전공 수업에서 레코드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 디자인 수업을 듣고 있어서 레코드라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매우 크고 이렇게 부사장님을 직접 뵙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 강연을 듣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레코드 브랜드의 시작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브랜드 런칭 때 의미가 있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 및 과정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패션 산업에서 AI나 3D 프린팅 같은 여러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레코드에서도 이러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입되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들이 제품 디자인과 제조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오늘 30분이라는 시간이 레코드의 10여 년을 얘기하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레코드가 11년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생각은 레코드 재고? 뭐 냄새나는 옷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의아해하면서 저희 품평회장에 왔었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리디자인,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빈티지를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빈티지한 장소, 빈티지한 옷. 하지만 레코드는 갤러리처럼 매장을 꾸몄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어서. 실제로 제가 PT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은 별로 기대하고 오지 않았는데 디자인이 참 좋아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10여 년간 디자인에 대한 고민, 다시 쓰임을 하기 위한 디자인, 조금 디자인의 개념에서는 조금 틀린데요. 그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10여 년 전에 저의 내리에 꽂혔고 아직도 레코드를 가져가는 거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레코드 역시 재고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의 뭐 AI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에 NFT라는 기술에서 NFT상에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창작자들이 거기서 원하는 되면 훨씬 더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원하는 부분에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수량을 받아서 그것만 생산을 한다고 하면 재고 없는 비즈니스를 또 레코드가 어떻게 보면 슬픈 제품으로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재고를 만드는 것보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재고 없는 이러한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0여 년간 이어온 레코드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게 되고 또 숨겨진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예정된 순서 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아트 디렉터 서영희 선생님의 기조 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영희 선생님은 한국의 패션 매거진, 패션 전시 기획, 비주얼 디렉팅의 역사를 쓰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펼쳐주실 선생님의 여정이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한국을 방문하신 많은 국외의 학자들께서 또 큰 영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영희 선생님의 강연 시작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어마어마한 강의를 제가 하게 돼서 너무 가슴도 떨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해서
이 강의에 이렇게 어렵게 오신 분들의 시간을 빛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진실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코롱에 일기 패션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83년도부터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디렉터, 그리고 나서는 전시 큐레이터,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까지 제가 한 40년 일하면서 제 직업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패션 분야 안에서 이제 직업의 영역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괴테의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주라고, 하나는 여기 써 있는 대로 뿌리이고 다른 하나는 날개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말이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둘러야 되는 거죠. 저희 엄마 아빠예요.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두 분이, 그래서 저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두 분이 이렇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약혼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기가 아닌 일본 국기 아래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다섯째이고요. 막내예요. 여기 보면 제일 어리게 지금 울고 있는 친구가 전데요. 저는 어렸을 때 가족 사진 찍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펑 하고 터지는 유리 라이팅을 썼거든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제가 거의 중학교 갈 때까지 저의 가족 사진의 모든 저의 얼굴은 이런 식으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다가 찍힌 사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해야 되나요? 네. 화면에다 대고 하면 됩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 때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옥에 살았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늘 이 오래된 외할머니가 주신 재봉틀로 저희 옷을 만들어 주시거나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사랑하는 한옥의 부분은 이렇게 저녁 라이팅이 여름 햇빛에 저녁 라이팅이 들어오는 이 광경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한 거는 회대보라고 창문을 가리는 원단, 수놓은 원단이 있었는데요.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천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까 보신 재봉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의상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상학과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는 그런 아주 당연한 수순을 밟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볼 때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패션 인더스트리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담감이 저한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다가 디자이너 일을 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해서 옳구나, 이제 나의 세상이 왔다. 아이를 키우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 미련 없이 디자인실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웠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제 안에 뭔가 꿈틀꿈틀하면서 자꾸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일이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욕심은 뭐냐면 아이들도 키워야 되니까 그냥 정규직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프리랜서로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잡지사에 찾아갔습니다. 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아직 그 80년대 후반이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패션이 발전하지 않아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황당하긴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던.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 패션 스타일리스트 일이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건지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옷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컨셉도 정해야 되고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될지 정해야 되고 헤어, 메이크업, 모델 모든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 게 직업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컨셉이 잘 맞아서 포토그래퍼랑 이야기가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누구 보여주기도 창피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건 뭐였냐면 매번 새로운 옷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컨셉을 만든다는 거 그게 저한테 굉장히 그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순간에 현대미술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그 아니시카포의 얌전한 전시가 돼 있는데 제가 현대미술 처음 접한 게 아니시카포라서 제가 여기에 배경화면을 넣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트도 있구나. 제가 처음 본 거는 런던에 있는 영국 로얄 아카데미 뮤지엄에 그 아니시카포가 레드 왁스로 벽을 도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놀라웠죠. 이것도 이게 현대미술이라는 게 이렇게 말이 안 되면서도 말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나도 한번 나의 영혼을 가지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거를 어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저의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스토리가 아니시카포라든지 안젤린 키퍼라든지 이런 작가들을 보고 저희가 놀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만이 가진 철학이 있고 표현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맨날 이태리 보고 파리 보고 카피할 게 아니라 나도 내 스타일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도입을 한 게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을 화보에 접목시키는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주를 이거는 토주에서 의뢰받은 화보였는데 거기에 우리 전통 버선을 양말 대신에 버선을 이 부분이 버선이죠. 버선을 매치해서 거기에 개나리꽃을 매치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한복을 우리가 한복 속옷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에만 입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속옷을 란제리웨어라는 나름의 란제리웨어라는 개념으로 겉으로 입혀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한복을 입을 때 하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주 그 신옥머리처럼 쪽머리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트레디셔널해서 저는 거기에다가 컬러풀한 헤어를 매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레이어를 시켜보기도 했고요. 이렇게 한복을 가지고 뭔가 오뚜꾸뚜루적인 화보를 찍고 싶어서 보그코리아에서 시도했던 패션 스토리입니다. 저희 때는 추석이 굉장히 큰 그 행사였습니다. 추석 전에 엄마가 꼭 한복을 준비해 줬고요. 그리고 추석 날은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풍성했던 치자면 생스기빙에 해당되는 한국의 큰 명절입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만든 추석 화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리진이라고 1887년도에 프랑스 공사로 와 있던 분이 궁중무용을 하던 리진이라는 무용수와 사랑에 빠져서 파리에 간다는 그런 그 사실을 근거로 한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을 제가 이때 읽었었는데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나라 그 궁중복을 가지고 제가 프랑스 외곽의 성에 가서 촬영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속옷들이 여기에 있는 이런 오래된 고성과 어울려서 다른 그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거가 저한테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제 패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번 바뀌죠. 너무 그게 고맙기도 하고 어떨 땐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일에 가장 흥미롭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점은 매번 새로운 옷이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6개월마다 바뀌죠. 그리고 매번 트렌드라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트렌드가 에스닉이라는 트렌드죠. 예, 여러분도 뭐 알렉산더 맥퀸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그 장폴 굴대라든지 너무 그 많이 썼던 그 에스닉이라는 거를 한국적인 정감으로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게 절의 한 그 벽인데요. 이 사찰이 1000년이 넘는 사찰인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에 대한 그 문화재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근데 벽면에 코끼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이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절에 찾아가서 코끼리를 봤더니 이 코끼리 그림이 훨씬 신문에서 본 것보다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에스닉 화보를 찍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에스닉 의상을 매치를 해서 가져가서 만든 화보입니다. 스튜디오에서도 찍었고요. 네, 거기 벽에 있는 이 큰 그 물고기 모양의 종 밑에서도 촬영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그 굉장히 좋은 뭐 진경산수화라든지 아주 아티스틱한 그림도 많지만 민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민속 그림, 좀 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려면 우키요에, 일본의 우키요에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 민화를 그러니까 아주 민속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데 이거는 그 우키요에가 어떤 구도와 어떤 색감의 문제라면 우리나라 민화의 특징은 장수,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주제이지요. 그래서 뭐 물고기라든지 연꽃이라든지 이런 게 그 민화의 주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한정적이면서도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게 저희 민화의 특징이고 그게 일본의 우키요에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가 새해가 되면 뭔가 그 새로운 그 뉴이어에 대한 기념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죄송합니다. 토끼해여서 연에다가 민화로 토끼를 그리고 한복과 매치를 했는데요. 이 위에는 전통 한복이고요. 이 밑에는 질샌더 드레스를 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화보들은 이렇게 전통 한복에 럭셔리 브랜드의 소품이라든지 이렇게 옷을 같이 매치해서 만드는 것을 제가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 민화를 아까는 그 작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민화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제가 벽에 걸고도 또 이렇게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모자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모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갓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렇게 전통 갓 까만 거 그것도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여자가 아니고 남성분들은 한 번도 머리에서 모를 떼어낸 적이 없을 정도로 늘 자는 시간 이외에는 늘 여러 종류의 모자를 씁니다. 외출용을 쓰고요, 실내에서 쓰고요, 그리고 아침용 모자가 있고 또 잘 때도 쓸 수 있는 아주 작은 상투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자가 다양한 나라여서 그 모자를 변형을 해서 한번 이렇게 스타일링에 도입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이곳이 굉장히 예쁘죠. 작은 교회 같기도 하고 정말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1930년대에 지어진 교회 같은 이 건물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데 서울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급속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건물이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너무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없어져 가는 그 와중에 아직 한국에 있는 오래된 우리의 그 서울의 오래된 건물들을 배경으로 이런 화보를 또 기획을 했는데요. 이때는 컨셉이 아주 멋을 부리고 외출한 그 어떤 그
레이디를 연상하면서 제가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스타일링하고 다르게 가방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치를 해서 조금 더 현대적인 어떤 멋을 부리는 아가씨를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연히 이제 프랑스의 미셸이라는 양산 장인 전시를 보러 갔다가 너무 양산이 예뻐서 만들게 된 화보인데요. 너무 예쁘죠. 예, 프랑스에는 이렇게 양산 공예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아름다운 미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양산이 갑자기 저의 마음에 들어온 거는 저희 엄마가 절에 가실 때 모시로 하얗게 옷을 입으시고 그다음에 양산을 들고 이렇게 핸드백을 들고 가시던 모습이 저한테 떠올라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름 모시로 같이 스타일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모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섬세한 섬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만 잠깐 입을 수 있고 풀을 먹여서 아주 빳빳하게 입는데 여름엔 통기성이 좋아서 모시만한 소재가 없죠. 그래서 통기성과 햇볕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저한테 지나가면서 모시로 된 속옷을 모아서 한국 속옷을 모아서 화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양산들은 미셸이 모두 전시했던 양산들을 가지고 꾸몄고요. 그리고 이 화보는 가장 그래도 한 3년 전에 제가 만든 화보인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을 해보면 정말 가상의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뭐 입고 나갈 수도 있는 옷도 아니고 저대로 스타일링을 해서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내가 한 일이 여태까지 한 일이 다 페이크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우울하던 기간인데 이럴 때 우리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로 누구를 즐겁게 해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장수하신 할머니들, 여태까지 아름답게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그리고 본인 스스로 아름답게 살아온 100세 노인들을 한번 모아서 저희가 화보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때가 너무 힘들고 다들 지쳐있을 때라 보고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줘서 저희가 장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화보를 찍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이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요 모자를 쓰시는 이 할머님은 사실은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치매 비슷한 게 오셔서 하루 종일 모자만 접으세요. 하루 종일 집안 방 가득히 이렇게 생긴 모자만 접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세요. 근데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여워서 정말 저희가 제일 좋아했던 모델분인데 이날도 이거 찍는다고 보고해서 그 시골에 다 스태프들이 10몇 명이 갔는데 너무 좋아하신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찍는다고 서울에서 가족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0몇 명의 가족이 다 모여서 저희가 가족 사진도 찍어드리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사실은 이분은 조금 제가 미안했던 거는 머리가 약간 이런 그레이라 저희가 되게 좋아했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하러 간다고 까맣게 염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얼굴이랑 매치가 안 되잖아요. 얼굴은 많이 100세가 다 가까운데 머리는 까맣고 그래갖고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거울 보고 거울 던지시더라고요. 화가 나셔서. 근데 저희가 계속 예쁘다고 해드렸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찍으셨고요. 예, 사실 이제 여기 마지막 계신 분은 거동이 사실 어려워서 저희 스텝이 계속 업고 다니면서 촬영을 해드렸는데 촬영 내내 되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화보를 진행하면서 이제 저한테 어떤 또 다른 날개가 달아진 거는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긴 거죠. 배경도 봐야 되고 모델도 봐야 되고 사진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1997년 이전에는 샤넬이나 프라다나 루비통이나 이런 브랜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 브랜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국내 디자이너가 1997년 수입 브랜드가 쓰나미처럼 들어온 이후로는 많이 침체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후배들한테도 너무 볼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 디자이너의 옷을 정말 문화로 보여줘야 되겠다. 어떤 아트피스로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에도 적극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아티스트 권지용 씨와 진태욱 선생님의 옷을 매치해서 로덴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거고요. 얘가 내 말을 안 됐네요. 네, 이거는 그 박춘모 선생님의 의상과 그 작가의 콜라보로 아트와 패션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2015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뜻깊은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처음으로 이제 파리와 우리나라가 그 서로 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제가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한국 모드에 관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입구였고요. 이거는 제가 전시 컨셉으로 사용했던 오방색입니다. 자, 오방색에는 계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오방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우주의 원리를 생각하는 아주 기본 요소인데요. 여기에는 소재도 들어가 있고요, 방향도 들어가 있고, 계절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남녀, 그 다음에 현대와 과거, 모든 복식을 다 총망라해서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라 오방색에서 키워드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레드는 우리 전통 치마, 스커트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골드, 중간을 하는 건 우리나라의 그 머리 장신구에 대한 전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선 궁중복을 보여줬고요. 블루에서는 남성복, 선비의 색깔이라는 주제로 그 김성기 선생님의 작품 앞에서 남성복을 주로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에서는 우리 이 순백의 의미에서 진태욱 선생님의 광목 작품으로 전시를 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015년에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모두 개인마다 어떤 성장하는 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2015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너무 의무감에 불타서 뭐라도 하나 더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우리의 모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나름 못 먹던 잠이 잘 안 와가지고요. 못 먹던 술도 마시게 된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술은 즐기고 있지만요. 아무튼 이때 와인 맛도 이때 알게 됐습니다. 2015년에.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힘을 얻어서 으쌰 나는 이제 못할 게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2016년에 한국 패션 100년사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100년 동안 있었던 한국의 현대 패션이 어떻게 맥을 이어왔고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도 서울역이라고 지금은 이제 전시 공간이지만 저의 어릴 때 추억으로 제가 대구에 있는 외할머니네 집에 갈 때 늘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갔던 장소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전시 공간으로 바뀌어서 저도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이 공간을 사용했는데요. 이때도 그래서 메인에 저희 그 패션사를 빛낸 디자이너들의 옷을 전시를 하면서 최정화 작가의 현대 작품하고 같이 전시를 해서 뭔가 패션과 그 현대 작품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이것도 아마 제가 현대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시노그래피마다 현대 작품을 넣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의 작품들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촬영으로도 남겨 놓았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1세대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는 최경자 선생님의 아카이브 룸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그 고려청자 모양의 드레스고요.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민속적인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복의 모티브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컬러라든지 굉장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최경자 선생님의 아카이브를 박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고요. 여기는 노란호 선생님의 방이었는데 이분도 거의 지금 95세가 다 되신 분입니다. 이분의 작품도 정말 그 아카이빙을 해서 저희가 잘 간직해야 되는 작품들이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현대적인 옷들을 만들었던 아까 최경자 선생님하고는 다른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방에는 지금 그 신진 디자이너 작품들을 모아서 보아줬고요.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뿌리,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저만의 DNA에서 뭔가 미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저의 무기로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외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루비통을 보면 루비통에서 저한테 함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참 여러분들은 함이 뭔지 잘 모르시죠? 함은 사실 우리나라 전통 결혼식의 한 그 순서예요.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 쪽, 그러니까 신랑 쪽에서 신부 측한테 귀한 따님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보내는 선물 함입니다. 그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우리 전통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있는 풍속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알짜 80이라는 이 루비통의 이 박스가 함으로 많이 사용을 되는데 이거를 전통 함하고 같이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패션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프로덕을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전화가 잘못 온 것 같아서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전화가 또 와서 가방 안에 스토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문의가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외국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슬라이드를 넣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 함의 굉장히 중요한 혼서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되게 귀한 딸을 아무 능력 없는 우리 아들한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옛날에도 그 양식이 있어요. 쓰는 양식이. 그래서 정말 귀하게 대접하겠다라는 편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주, 그러니까 몇 날 몇 시에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러기를 한 쌍을 넣어서 둘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다는 맹세로 기러기 한 쌍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원단을 패브릭을 먼저 보내는 거죠. 결혼식 때 입을 옷 원단을 먼저 보내서 이걸로 옷을 해 입고 오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미리 보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은 그냥 형식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방주머니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장식미술관 전시회도 아까 오방색을 이용했다 그랬잖아요. 이 오방주머니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에서의 오방주머니는 이 철없는 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정말 아무 해 없이 살라는 약간의 부적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5가지 색깔이 힘을 합쳐서 슈퍼파워가 돼서 모든 악을 다 물리쳐달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함 디자인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전통함은 사실 이런 식의 함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함을 이제 변형을 하는 저의 디자인 첫 단계인데요. 이거를 수락하고 나서 바로 그 루비통 아르니에 공방에 가서 어떻게 이런 특별한 박스들이 제작이 되는지를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보고 나니까 진짜 뭔가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이 기러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색실 공예인데요. 제가 다음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요 사이에 아이고 요 지금 요 올록볼록한 사이에 한지 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루프 같이 마른 한지 끈이 들어가고 그 사이를 다 이렇게 색실로 누빈다 그래서 색실누비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저한테 떠올렸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쌈지 공예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한지로 인해서 습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제가 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이 위에 이 무늬로 색실공예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오방색은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 밑에 이렇게 5방향으로 골드를 중심으로 넣으면서 얘네들이 결혼의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패드로 만들어서 칼라로 오방색 패드를 넣어서 가방 제일 밑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기러기 한 쌍은 그들이 갖고 있는 수장고에 페테키 퍼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줘서 우리는 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렇게 하나씩 꺼낼 수 있게 우리를 이런 변형을 해서 루비통에서 함에 넣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은 이런 식으로 되었고요. 제가 원하는 오방색 주머니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이렇게 혼서지와 주얼리 박스가 있는 이런 그 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전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받고 프로젝트가 끝이 났고요. 이때도 이 뒤에도 조덕현 선생님의 우리나라 그 연필로 그린 그림입니다. 연필로 모사한 그림인데 결혼식 사진을 놓고 제가 전시를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콜라보는 반크리프 아펠이라는 브랜드에서 우리나라의 그 청담동에 매종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넘어가게. 네, 누르면 될까요? 짧은 애니메이션인데 아까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박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도전을 해서 박스를 만들었고요. 애니메이션이라고는 보기만 했지 한 번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그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꾸 그 뭔가의 응원의 그 메시지들이 있어서 제가 또 한 번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쪽 그 브랜드 쪽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선택한 아티스트를 저한테 보내줬고 그 중에서 그 줄리 조셉이라는 작가의 일러스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스토리를 짤 때 일단은 페어리, 반클리프 아펠의 페어리가 그 반돔을 떠나서 여정을 시작을 하고 그 여정을 지나가다가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산수에 반해서 창덕궁에 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후원에서 한국 페어리를 만나는 거죠. 한국 페어리를 만나는데 그는 한국의 공중무용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문석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었고요. 그 춤을 추는 서로 다른 춤을 추는
전통 무용을 춤추는 한국의 그 한국 소녀와 그 다음에 댄스 발레를 하는 반클리프의 요정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서 같이 매종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한복은 이런 식의 저고리를 입고요, 치마를 입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여러 겹의 속옷을 입어야만 이 겉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한복의 문양은 이렇게 다양한 문양이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채화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저희 문화에는 꽃을 꺾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의 꽃꽂이를 생각해 보면 저희와는 아주 반대되는 성격이죠. 저희 나라에서의 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나서 피었을 때 감상하고 지고 나면 그냥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그게 꽃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꽃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 그림에 보면 이렇게 모든 꽃을 비단으로, 얇은 비단으로 만든 채화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의 문양을, 그림을 줄리에게 보내줘서 아까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그 콜라보 했던 거 역시 저의 그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한 애정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그 댄스하는 페어리를 생각했을 때 저희 나라에도 화관을 꼭 쓰고 무용을 합니다. 페어리가 이렇게 예쁜 그 뚜뚜를 입고 무용을 하듯이 화관을 가지고 제가 이런 그 어떤 문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 페어리를 올려서 촬영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집 넥클래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집 넥클래스를 찾아보면 카라를 대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깃을 대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주얼리 중에 새 2마리가 항상 나오는데, 이건 아주 화목한 부부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가장 화목했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 한옥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살 때를 생각해서 이렇게 기와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이런 그 세트를 만들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오빠들이 위에 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활을 만들 때 실을 가지고 활을 만들어줬던 기억 때문에 실패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노그라피를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꽃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는데 1440년경에 양화소록이라는 밖에서 꽃 키우는 법이 아니라 치자면은 서양의 올랑제리처럼 실내에서 꽃을 키우는 법에 대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이렇게 그 남자들이, 선비들이 꽃을 가꾸면서도 덕을 쌓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꽃이 한 10몇 개가 나오고 나머지에 이렇게 괴석이 나옵니다. 괴석도 꽃의 일부, 식물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10년에 0.001mm 자랄까 말까 하는 돌까지도 자연으로 생각했던 그 대목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이 괴석을 놓고 그 위에 피닉스, 불사조를 얹는 이런 화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일한 거로 이제 끝이 났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번 주제도, 입티의 요번의 주제도 포스트 휴머니즘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문화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실 일하기 전에 이 많은 스태프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어떻게 촬영할까, 뭐 어떻게 시작하지 하는 그 아침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림을 만들까, 더 좋은 전시를 만들까. 그래서
어떻게 감동을 줄까를 우리 모두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장 사랑하고 그때 마시는 그 차 때문에 어쩌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침 미팅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요즘은 뭐 그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라든 뭐 그룹이 이제 가수에서 1등을 하고 이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생소하지만 너무 흥미롭고 세상에 어떤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까 너무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도입이 될까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저는 조금 더 상생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하다못해 AI 로봇이 와서 나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시기가 제가 일하는 동안 꼭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또 한 번 이런 강의가 있다면 그 챕터까지 여기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준 이화대학교 여러분 교수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서영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시대의 부름에 자연스럽게 부응하는 삶 그대로를 보여주신 강연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또 간단하게 질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저쪽에 안녕하세요, 서영희 작가님. 런던에서 참관하게 된 서민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뜻깊게 봤던 건 가족사부터 시작해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작품들의 활동이 한국적인 가치를 잘 담아낼 수 있던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런던 예술 패션 대학에서는 현재 마케팅에서 어떻게 문화적인 가치를 잘 융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가치를 브랜드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고 좋은 물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 엄마 아빠 약혼 사진부터 저희 가족 사진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한국적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에 그냥 태어난 겁니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났더니 한옥에 살고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는 한복 입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가 저의 DNA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한국적인 것을 표현한다라는 강박관념에 너무 말도 안 되는 한국적인 거를 막 뭐 색동이라든지 뭐 이런 걸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다운 게 한국적인 거고 나다운 게 미국적인 거고 나다운 게 영국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났고 내가 갖고 있는 DNA가 그리고 내가 자란 환경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한옥에서 살면서 한옥에 대한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나오는 게 어떤 그 한지의 질감이라든지 한복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2024년에는 그게 그렇게 그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이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 DNA라서 사람들이 저를 여러 방면에서 불러주는 거지 제가 한국적이어서 그렇게 불러주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은 물론 뭐
다른 사람과 내가 차별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현대미술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 작가 딱 보기만 해도 이건 누구 작품이구나, 이건 누구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한국적이라는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 나는 뭐를 잘하는지, 난 뭐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서스테이너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한국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나를 찾아가는 게 모든 그 나를 표현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이 너무 길었죠? 아까 손 드신 분이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열렬히 손을 들어주셔서 시간 관계상 그냥 가야 되지만 네, 한 분만 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윤서라고 합니다. 작업하신 멋진 작품들을 영광스럽게 잘 감상했습니다. 해주신 말씀 중에서 자신만의 영혼을 담은 작품을 만든다는 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꼭 그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영감은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설과 우리의 문화, 또 건축물 등 어떻게 보면 일상의 당연하고 평범한 것들을 이렇게 남다른 영감으로 느끼시고 또 뛰어난 감각으로 풀어내실 수 있던 어떤 노력과 훈련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노력과 훈련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제 늘 제가 그 전공이 패션 디자인이기 때문에 늘 패션쇼가 새로 올라오는 유튜브의 패션쇼의 새로운 패션쇼는 늘 아침마다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로 옷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늘 눈안에 심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옷이 다르고 지금 시즌 옷이 다르고 옷도구뚜루가 다르고 남성복이 다르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옷이 변하고 있는지, 어깨는 좁아졌는지 넓어졌는지, 어떤 지금 트렌드가 대세인지를 늘 숙지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늘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컬렉션보다는 바젤 아트페어라든지 카셀 도큐멘이라든지 베니스 비엔날레라든지 한국의 그 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전시, 이런 그 현대 전시에 관한 거를 늘 그 비주얼로 저한테 쇼크를 줍니다. 스스로 쇼크를 줘서 제가 그 안에서 뭐를 픽할 수 있는지 저한테 저 스스로 저장고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들어왔을 때 내 저장고에서 뭔가가 튀어나올 수 있게 늘 그 비주얼 저장고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제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잠깐 제가 이게 우리나라 탈인데요. 여기 이 탈을 가지고도 제가 이 마스크라는 아주 어떤 현대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만든 화보였습니다. 이것도 가장 최근에 만든 화보였는데, 잠깐 얼른 보여주고 끝낼게요. 이렇게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마스크 자체를 그냥 파인 아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인 아트가 우리의 패션하고 어떻게 아트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고심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한 거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 현대미술과 우리 패션이 서로 어떤 문양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질문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긴 시간 집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포메이션북에 연사님 관련의 이야기들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인포메이션북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